사랑의 본질을 향한 지적 여정, 플라톤의 향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플라톤의 향연입니다. 향연은 지인들을 초대하여 베푸는 만찬을 뜻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원전 416년에 아가톤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그의 집에서 지인들을 초대하여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당대의 다양한 지식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에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도 또한 고대 그리스의 지적 열기가 가득한 아가톤의 만찬장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대화 중 하나를 엿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폴로도로스라는 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전해집니다. 아폴로도로스는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로 소크라테스를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아테네 감옥에서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지켜보며 통곡하기도 했던 그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만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아폴로도로스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따라 맨발로 다닐 정도로 열렬한 추종자였던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데모스는 그 향연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소크라테스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아폴로도로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향연의 시작과 주제. 어느 날 아리스토데모스는 우연히 아주 말끔하게 단장한 소크라테스와 마주쳤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하며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만찬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가톤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습니다. 만찬의 주최자인 아가톤은 당시 30세쯤 된 재능 있는 청년 비극 작가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가톤과 에로스 관계를 맺고 있던 파우사니아스, 의사인 에릭시마코스와 그의 친한 친구 파이드로스, 그리고 당대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했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등 여러 지식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청년들이었던 반면 소크라테스는 당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그런 부류의 청년들이 소크라테스를 추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향연의 막이 오르자 파이드로스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과거의 시인들과 소피스트들이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영웅들은 그토록 예찬하면서도 정작 에로스 신에게는 단 한 구절의 찬가도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오늘 모인 사람들이 각자 가장 아름다운 말로 에로스를 찬양해 보자고 청했고 모두가 이 제안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제부터 당대의 지식인들이 이 매혹적인 주제를 저마다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대화 속에 빠져보려 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에로스. 파이드로스의 에로스의 찬. 가장 먼저 입을 연 파이드로스는 에로스의 기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에로스가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신들 중 하나로 공경받는다고 찬양했습니다. 에로스는 부모가 누구라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카오스 이후 대지가 생겨날 때 함께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과 함께 존재한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권능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면서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수치심과 명예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바로 에로스에게서 나오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국가나 군대를 사랑에 빠진 성인 남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서로를 의식해서 명예로운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적과 상대하더라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이드로스는 또한 에로스가 주입하는 이 고귀한 열정이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에로스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성스러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에로스 예찬. 파우사니아스는 에로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에로스와 아프로디테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프로디테는 원래 두 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머니 없이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난 천상의 아프로디테이고 다른 하나는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범속의 아프로디테입니다. 따라서 에로스도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 두 분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에는 아름답고 추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행할 때에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고 추하게 행할 때에는 추한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애나 에로스 역시 무조건 칭송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답게 사랑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만이 아름답고 칭송받을 만한 천상의 에로스에 속한 것이고 반면에 비천한 자들이 닥치는 대로 행하는 만인의 에로스는 범속의 에로스에 속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에릭 시마코스의 에로스 예찬. 의사인 에릭 시마코스는 자신의 전공인 의술을 바탕으로 에로스를 우주적인 조화로 확장합니다. 그는 파우사니아스의 두 가지 구분에는 동의하지만 에로스가 인간의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야기를 의술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자꾸 나쁘고 병들게 하는 습관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추한 것이라 규정합니다. 의술이란 바로 몸에 어떤 것을 채우고 어떤 것을 비우는지를 아는 학문이고 훌륭한 의사란 추한 에로스는 버리고 아름다운 에로스만 취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몸 안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좋은 에로스란 세계 전체에서 조화와 균형,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반대로 나쁜 에로스는 불균형과 과잉,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원리는 의술뿐만 아니라 체육, 농업, 그리고 조화와 운율을 만들어내는 시가에 이르기까지 에로스가 관장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세속적인 에로스를 사용할 때에도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방종이나 무절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잘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을 잘 조절해서 먹는 즐거움은 누리되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종류의 에로스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껏 각각의 에로스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로스 전체를 합친다면 에로스는 그야말로 수많은 위대한 능력,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능력을 다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네. 하지만 에로스 중에서도 좋은 일들을 절제와 정의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에로스야말로 가장 큰 능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에게 온갖 행복을 공급하며 서로 잘 지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신들로부터 총애를 받게 해준다네.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 예찬.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차례가 되자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운 신화의 형태를 띱니다. 그는 본래 인간에게 남성, 여성, 그리고 남녀춘이라 불리는 세 번째 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둥근 모양의 4개의 팔과 다리,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몹시 힘이 세고 야망이 커서 신들까지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간을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본래의 온전한 모습이 둘로 쪼개지자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한 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굶어 죽어갔고 인류는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제우스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생식기를 앞쪽으로 옮겨주었고 인간은 서로 부둥켜 안음으로써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로스는 이처럼 둘로 쪼개진 인간의 모습을 다시 결합시켜 하나로 만들어서 인간의 병든 모습을 치료함으로 인간이 옛날에 지니고 있던 모습을 회복시키려 함으로 인간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기꺼이 사람을 도우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기의 반쪽을 만나 친밀함과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열망. 둘이 결합하여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에로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만이 인류에게 최고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아가톤의 에로스의 찬. 아가톤은 에로스가 어떤 분인지 말하고 어떤 선물들을 주는지 말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는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롭고 사랑을 향하는 힘을 상징하므로 항상 부드럽고 섬세하고 생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늙거나 거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에로스를 신들 중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젊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옛 신화에서는 신들의 잔혹한 싸움이 등장하는데 이런 싸움은 에로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리어 에로스가 있었다면 폭력은 없고 조화와 사랑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찬합니다. 이처럼 아가톤은 진정한 에로스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를 낳는 힘이며 에로스 신은 가장 젊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연하며 형체도 유연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 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영혼을 완전히 휘감기도 하는 분이며 늘 만발한 꽃 속에서 지내고 뛰어난 우아함을 지닌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에로스가 어떤 미덕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아가톤은 에로스는 절제의 미덕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쾌락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데 에로스가 가장 강한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과 욕망은 에로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에로스는 용기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무력의 신 아레스를 에로스가 붙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붙잡은 자가 붙잡힌 자보다 더 용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에로스는 지혜로운 시인이기도 한데 그와 접촉하는 자는 재능이 없는 자일지라도 시인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모두가 시인이 된다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아가톤의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궁술, 의술, 점수를 발견한 아폴론조차 에로스의 지도를 받았으니 결국 모든 기술의 근본 원리이자 지혜의 원천이라고 예찬을 마칩니다. 에로스는 신들과 사람들의 질서이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신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부르는 노래에 모두가 동참하여 그를 예찬하며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소크라테스의 에로스 예찬. 아가톤의 화려한 예찬이 끝나고 마침내 소크라테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앞선 사람들처럼 훌륭하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겠다며 특유의 문답법으로 아가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에로스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대상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아가톤은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에로스가 무엇에 대한 에로스라면 에로스는 그 무엇을 욕망하는지 욕망하지 않는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가톤은 무엇을 욕망한다고 대답합니다. 에로스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연애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자기가 욕망하고 연애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가톤은 아마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합니다. 욕망하는 것은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욕망하는 것이고 결핍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욕망하지 않는다는 필연적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예로 든 이 사람을 비롯해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 즉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자신이 어떤 것이 되고자 하지만 아직 되지 못한 것, 또는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네. 욕망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고 에로스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애겠지.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에로스는 어떤 대상에 대한 연애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은 에로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겠지. 에로스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연애이고 추함에 대한 연애는 아닐 것이네. 그렇다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이 결핍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네. 그럼 어떠한가? 자네는 아름다움이 결핍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려는가? 자네는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에로스에는 아름다운 것이 결핍되어 있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면 에로스에는 좋은 것도 결핍되어 있는 셈이네. 소크라테스의 집요한 문답법 앞에서는 아가톤 역시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뜻밖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이 그토록 예찬하던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둘째,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그것이 결핍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에로스 자신은 아름답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아가 좋은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는 전제를 더하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은 물론 좋음마저 결핍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로스를 찬양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오히려 대상의 결핍을 증명해버린 소크라테스의 논리 전개는 우리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찬의 자리에서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한 그의 철학적 반전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과연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소크라테스는 과거 만티네이아 출신의 예언녀 디오티마에게서 들었던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과거에는 아가톤과 똑같은 방식으로 디오티마에게 반박당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언녀 디오티마와의 대화에서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자 당황하면서 그래서 에로스는 추하고 나쁘다는 것인지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디오티마는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추하다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무지한 것인지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무지 중간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냐고 디오티마는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완전하게 무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지혜와 무지 중간에는 옳은 생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에로스가 아름답지도 좋지도 않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에로스가 추하고 나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하지만 에로스가 위대한 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모든 신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신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며 따라서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에로스는 어떤 존재이며 필멸의 존재인지도 물어봅니다. 이에 디오티마는 에로스는 필멸의 존재와 불멸의 존재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대답합니다. 디오티마는 에로스는 다이몬이며 다이몬은 신과 필멸의 존재 중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다이몬은 인간의 기도와 제사를 신들에게 전달하고 신들의 응답을 인간에게 전해주며 그 공백을 메워주는 중재자입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의 부모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나자 신들은 연회를 베풀었지요. 그 자리에는 다른 신들도 있었지만 메티스의 아들 포로스도 있었지요. 신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연회가 열릴 때마다 늘 그러하듯이 페니아가 구걸하기 위해서 문 앞에 와 있었어요. 이때에 포로스에게는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넥타르를 마시고 취해서 제우스의 정원에 들어가서는 술기운으로 잠들고 말았지요. 이때에 페니아는 방도가 없어서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포로스의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고는 포로스와 동침하여 에로스를 임신하게 된 것이지요.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추종자이자 신복이 된 것은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축하하던 바로 그날에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로스는 태생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자였고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웠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로스는 포로스와 페니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그는 늘 가난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부드러운 피부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기는커녕 딱딱하고 거친 피부에 맨발로 다녔고 거처도 없어서 대문 밖이나 길 위에서 이불도 없이 언제나 맨 땅에 누워서 오직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이 들곤 했어요. 어머니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그에게는 항상 궁핍이 붙어 다녔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아버지를 닮아서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손에 넣을 계책을 꾸미는 수완이 대단한 데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열정적이었죠. 노련한 사냥꾼이어서 늘 무슨 수를 짜내며 궁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지략이 풍부하고 일생 동안 지혜를 사랑하며 노련한 마법사에다가 약초를 다루는 일과 말솜씨에 뛰어났습니다. 위의 신화 내용을 보면 에로스가 이러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에로스는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날 신들의 연회에서 방도의 신 포로스와 궁핍의 신 페니아 사이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에로스의 아버지 쪽 혈통을 살펴보면 할아버지는 지혜를 상징하는 메티스이고 아버지는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도의 신 포로스입니다. 반면 어머니 쪽 혈통은 가난과 궁핍을 상징하는 페니아입니다. 이 때문에 에로스는 태생적으로 결핍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족함을 알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라면 굳이 지혜로워지기를 욕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결핍된 지혜로움을 사랑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 존재인 다이몬으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에로스의 출생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흔히 에로스를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신으로만 칭송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에로스는 스스로가 아름답지도 완벽하지도 않기에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지혜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결론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어서 디오티마는 에로스가 인간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에로스는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는 감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한 열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에 대한 사랑이나 음악을 향한 열정 역시 에로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영혼을 갈구하게 되는데 디오티마는 그 불멸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아름다움 안에서 출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이란 육체적으로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거나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행위 역시 에로스를 통한 출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인인 소년을 올바르게 사랑함으로써 그런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점점 올라가서 저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직관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최종 목적지에 거의 도달한 것이지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로스와 관련한 것에서 올바르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것에서 시작해 그것을 사다리의 계단으로 삼아서 저 원형적인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에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몸으로 올라가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몸에서 모든 사람의 몸으로 올라가며 아름다운 몸들에서 아름다운 일들로 올라가고 아름다운 일들에서 아름다운 지식들로 올라가며 아름다운 지식들에서 저 최종적인 지식, 즉 오로지 저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으로 올라갔을 때 마침내 그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디오티마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잉태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미덕, 훌륭한 법률과 예술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김으로써 스스로의 영원성을 획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에로스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름 아닌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직관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 행위와 제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식의 아름다움을 사다리 삼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신성한 단일한 형상, 즉 아름다움 그 자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디오티마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쳤고, 지금 소크라테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연회장의 청중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에 대한 예찬에 있어서도 소크라테스의 시선은 참으로 독특하고 남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사고를 확장해 나갈 때 나름의 틀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기 마련인데, 그는 그 모든 틀을 단숨에 깨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서 등장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견해 역시 아주 파격적이고 흥미로웠지만, 소크라테스의 발언에 이르면 우리는 에로스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깊이 있는 토론이 연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소크라테스의 압도적인 발언을 마주하다 보면 왜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소크라테스 찬사. 소크라테스의 웅장하고도 심오한 이야기가 끝날 무렵 뜻밖의 손님인 알키비아데스가 등장합니다. 아테네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명문가 출신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재능을 모두 갖춘 그는 에로스를 예찬하는 대신 소크라테스를 예찬해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조각가의 작업실의 실레노스들과 아주 닮았다고 표현하고 또한 사티로스 중 하나인 마르시아스를 닮았다고 단언하면서 이분은 외모도 그들과 닮았고 무례하고 방자한 분이라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닮았다고 하는 실레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무리로 뚱뚱하고 못생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조각방에는 겉보기에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운 실레노스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조각상을 반으로 열어보면 안에는 번쩍이는 황금빛의 아름다운 신들의 조각상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겉보기엔 맨발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뚱뚱하고 못생긴 노인이지만 그 내면인 영혼을 열어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황금 조각상과 같은 지혜와 미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찬사입니다. 또한 반은 인간이며 반은 동물인 사티로스 중 하나인 마르시아스와도 닮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시아스는 기가 막힌 피리 연주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마르시아스가 피리라는 악기로 사람들을 홀렸다면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악기 없이 오직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눈물은 하염없이 줄줄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다른 훌륭한 웅변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말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테네 최고의 권력자이자 미남이었던 알키비아데스조차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대화 앞에서는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에서 무지하고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보여서 정말 실레노스와 비슷하지만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많은 절제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지는 소크라테스의 관심사가 아니고 도리어 그런 것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부자이거나 축복받았다거나 영예를 지니고 있거나 하는 부분도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한때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미모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와 연인 사이가 되어 그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크라테스를 유혹해 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다는 일화를 고백합니다. 이복의 알키비아데스, 만일 자네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사실이어서 자네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내게 있다면 자네 수완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네. 자네의 말대로라면 자네의 아름다운 용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극한 아름다움을 내게서 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네는 나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나와 거래하여 자네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을 맞바꾸어서 내게서 적지 않은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지. 따라서 그것은 겉으로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내주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 정령 청동과 황금을 맞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축복받은 사람이여,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네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게나. 육신의 눈으로 보려는 것을 멈추었을 때 마음의 눈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네.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네. 알키비아데스의 열렬한 고백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와중에도 잃지 않는 재치 있는 충고는 이 대목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눈부신 젊음과 부명예조차 소크라테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결한 인품과 초인적인 절제력, 용기에 경탄하며 세상 그 어떤 무기로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 섞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스로 그 어떤 노예보다도 철저히 이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이 애증이 뒤섞인 절절한 고백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저 역시 그들처럼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의 거대한 매력과 인품에 흠떡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절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경이로운 모습들도 생생히 증언합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힘든 일을 하거나 견디는 것에서 도저히 소크라테스를 따라갈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딘가에서 보급이 끊겨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내야 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심에서 이분과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네. 반면에 보급이 잘 되어 잔치를 벌였을 때 그것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 역시 이분뿐이었네. 이분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지만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아무도 이분을 당하지 못했다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우리가 곧 직접 볼 것이네. 알키비아데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참전 당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자체입니다. 보통의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나약한 밑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는 그토록 혹독한 전쟁터에서도 초인적인 인내심과 절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쩌다 보급이 풍족해질 때면 누구보다 그 순간을 한껏 즐겼다고 하니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의 순수한 영혼이 주변 사람들마저 정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묘사하는 소크라테스의 기행은 우리의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한겨울의 맹추위 속에서도 평소 입던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얼음 위를 태연히 걸어다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이른 새벽부터 제자리에 선 채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빠지더니 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떠오르는 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자리를 떠났다는 일화는 무척이나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찬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나 지금이나 소크라테스는 도무지 비교할 대상조차 없는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못 박습니다. 보통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누구와 비슷하다며 견주어 볼 만한 인물이 있기 마련인데 소크라테스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으며 사람 자체가 가지는 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하는 이야기마저 너무 특이하고 기발해서 인간계에서는 아예 비교할 상대가 없다고 극찬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열어젖히고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 사람은 먼저는 오직 이분의 이야기만이 그 안에 참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는 가장 신적이고 그 안에 미덕의 신상을 아주 많이 지니고 있어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고해야 할 아주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네. 알키비아데스의 이토록 뜨거운 찬사를 끝으로 이번 향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인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그리고 이번 향연까지 이어지는 독서는 제게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깊은 사유는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매력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대화편을 거치며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가르침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선한 희망을 품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향연을 통해서는 당대 지식인들의 사유를 엿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소크라테스의 기발한 통찰이 제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어 무척 기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에로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예찬은 새롭고 감탄을 불러오는 것이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향연에서 진정한 백미는 알키비아데스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와 감동이 교차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서 크리톤과 파이돈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소크라테스의 곁을 지켰던 제자와 친구들의 마음이 비로소 깊이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이 여정이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